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행복이 정상적인가? 내 자식이 불행하다는 그 하나 빼놓고는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 온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부모는 네.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자식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 가서 탭스 토익 공부했습니다. 외고 가기 위해서 수능 영어 독해 문제를 네. 들어서 푸는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네. 수준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탭스 토익 공부한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는 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출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저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으로 우리 아이를 취업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학벌 스펙은 필수값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학벌보다도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이력서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그 채용 방식을 고집하다가 우수한 인재를 못 뽑는다.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발견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스펙이 설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즘에는 4단계, 5단계의 그 면접으로 모든 것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모시고 싶었던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교육의 봄 대표이신 송인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가 영광이죠. 이제 교육의 봄이라고요. 한편으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일을 하시다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출구가 채용 쪽인데, 네네. 예, 이 채용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이 관행이 잘 없어지지 않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죠. 교육의 교육의 봄을 설립했다고 제가 뭐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되게 궁금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네. 또 실제로 기업들은 오히려 빨리 바뀌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아직 자꾸 이제 그 기존의 교육 뭐 행태라고 할까요? 예, 그게 아직 익숙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주시고 뭐 속 시원하게 또 아시는 내용들 대안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일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원래 현직의 공립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제법 재밌었고요. 그 당시 한 수업당 한 교실에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 옛날이네요. 옛날 일이죠. 지금은 뭐 한 20-3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좀 재미있어 하고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하던 아이들이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한 2달, 3달 정도면 영어 문법 벼식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읽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근데 이제 제가 89년에 교사가 됐습니다. 그 시절에 첫 번째 학교가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였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또 교무실에 있을 땐 늘 제 책상에 꽃다발과 그리고 선물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편지가 또 배달이 되고 그래서 그 편지의 임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숙제 검사하면서 필체를 또 검사하고 끝끝내 찾지를 못하고 정말 그 아이돌 못지않는 그런 그 전성기를 좀 보냈었는데 그런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서 만약에 하늘에서 네 인생 전체에서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으로 가라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학교 선생이었던 시절로 갈 겁니다. 진짜요? 너무 행복했는데 문제는 그때 가르쳤던 제 제자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입시 경쟁, 시험 부담, 야간 자율학습, 그리고 또 영교시 보충 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눌려서 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한동안 좀 고민에 빠졌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행복이 정상적인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도 그런데 배우자가 너무 하고 사이도 잘 맞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내 자식이 불행하다는 그 하나 빼놓고는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그 온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자식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다. 내가 행복하다는데 자족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 교실 수업을 바꾸려고 애를 썼고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고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거뒀지만 옆 학교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닐까요? 전국에 있는 만여 개 학교의 우리 아이들은 제 제자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학교 울타리의 수업에 전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선생님들을 돕고 교육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직을 퇴직을 하고 그 행복한 일을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설립해서 교직 문화를 개선하는 일들을 했고 그 당시 저희가 그래서 가정방문 가기 운동 그리고 내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로부터 평가받는 운동 그리고 3월 달에는 촌지받지 않겠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운동 뭐 이런 캠페인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5년만 일하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임기를 마치기 1년 전에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교사 교직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교육 문제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 사회의 요구 때문에 제가 결국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창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제법 거뒀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놀라실 텐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외고라든지 특목고 가기 위해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탭스 토익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 사교육 걱정단 대표실을 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 가서 탭스 토익 공부했습니다. 외고 가기 위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게 2009년, 2008년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고에서 입학 단계에서 보는 듣기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수능 영어 독해 문제를 들어서 푸는 수준이었습니다. 중학교 수준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탭스 토익 공부한 거예요. 끔찍했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하고 협력해서 2010년에 듣기 시험, 영어 듣기 시험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2조 정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고 큰일 하신 거네요. 큰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단체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만 전념했었는데 제가 2018년 9년 때 너무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는 정부 정책을 잘못 써서 사교육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 정책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쪽인가요?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확대해서 수능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늘 사교육비에서 3위에 해당됐던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갑자기 사교육비가 솟구쳐서 1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수능 정시 확대를 위해서요. 정책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것을 바로잡는 일들을 12년 동안 해왔는데 정부가 저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저희의 노력들을 한순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너무 제가 절망을 해서 화도 많이 나시고 화도 나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하다가 정부가 왜 저런 결정을 했지? 특별히 나쁜 정부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공정한 입시를 원하니까 내신보다는 수능을 더 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도 물수능과 불수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도 사교육비는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수능일 때 강남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강남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물수능일 때는 그 외에 학생들이 유리하고 뭐 이런 그 이제 변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강조되다 보면 그쪽을 향한 또 뭐 사교육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갑자기 폭증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유권자가 수능을 원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한번 그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제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한 10년 동안 지금도 조사를 하지만 발표는 안 하는데 사교육비를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순위가 한 10가지 되는데 1순위가 취업할 때 출신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의 한국 사회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기업이란 안정성과 돈을 확보한 자리겠죠. 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신 학교 스펙을 요구하니 스카이 대학 들어가거나 인서울권 대학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목고나 영재고 자사고 등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사교육 입시 경쟁, 내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학원 선행을 뛰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런 요구가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어떤 경쟁에 대한 압박을 좀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채용 단계에서 출신 학교를 중시하는 그 취업 관행을 바로잡는 일들이 병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2010년에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출신 학교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유일한 미션으로 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교육비가 역대급입니다. 저희가 2019년하고 20년에 사교육비가 저렇게 폭증하는 것을 좀 보고 아주 절망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저 노란색 그 부분들이 고등학교 사교육비예요. 제일 사실 이전에는 제일 바닥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초중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작년에도 사교육비가 뭐 천정부지로는 좀 뛰었지만 올해도 즉 2023년 통계도 보니까 한 5%가 또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사교육비가 41만 원 뭐 이 정도 하다가 지금은 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또 한 5% 뛰었고.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할 수 없는 저소득층까지 포함시킨 평균값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빼면 일반 가정에서는 한 1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지출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사교육비가 그렇게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웬만한 가정에서 한 달 급여 받아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의 그런 사교육비를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쓰니까 그것도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사실. 맞아요. 뭐 어쨌거나 기간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진짜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늘었어요. 1인당 사교육비가. 2017년, 18년 그때부터 그게 폭발적으로 늘었죠. 저게 그냥 정책의 변화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입 정책의 변화만으로 저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 입시 정책 요인 하나. 두 번째는 일종의 정책은 심리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안정감을 좀 주지 않고 불안감을 좀 이렇게 야기하면서 그게 사교육비의 지출 폭증으로 또 이제 이어져 갔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또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는 없고 학원 보내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돼서 폭발적으로 뛰었고 지금 코로나가 끝난데도 다시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보면은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도가 더 높아진 것 이것이 좀 이제 분명한 거죠.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채용 시장의 학벌 중심의 어떤 정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바꾸기 위해서라면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강의 때나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업종별로 취업할 때 어느 정도 학벌을 보느냐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기업은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벌을 안 본다는 얘기지. 오케이. 중소기업은 학벌을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에는 안 보내.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으로 우리 아이를 취업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학벌 스펙은 필수값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그러니까 저 약간 빨간색 저 부분이 그러니까 필수 사항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IT 기업과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이 채용할 때 학벌을 안 보거나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고 실제로는 실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뽑는 경향이 일부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현상이고 대체로는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학벌 스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병원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완전히 학벌이 있어야지 교수가 되거나 의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부분은 학벌 스펙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해서 맞냐라고 하면 맞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부모들은 졸업하고 나서 직업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보내는 거지. 사실은 학교 내에서 살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 기울 수는 없잖아요. 네. 직업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 그림이 저런 상태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귀를 쓰고 사교육을 그렇죠. 많이 쓰더라도 일단 네. 좋은 대학을 보내기 경쟁. 네네. 네, 그게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저 그림이 저 뇌지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네. 직업 세계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거기서 효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네. 당연히 사교육 소비 패턴이 학벌 중심의 대학 입시 경쟁을 위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 저 뇌지도가 네. 내지는 실제 저 그림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저게 그대로라고 하면 현실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저쪽 그러니까 28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IT 기업과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은 학벌을 필수값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세더라고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학벌을 여전히 필수로 보는 데도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고 실제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학벌을 전혀 안 보는데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주목할 만했고 이제 이 IT 기업과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에서 특징은 직무 중심의 채용이 대체적인 현상이고 추세고 또 IT 기업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개발직의 채용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선 이력서가 자유 이력서더라고요. 많은 그래요?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옛날엔 표준 이력서라고 해서 쓰는 학벌 쓰는 난이 있잖아요. 네, 스펙 쓰는 네, 난이. 네. 전혀 없고 백지로 네.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써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과 역량을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저 공기업처럼 학벌을 전혀 안 보는 그런 기업들도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데 저 대기업과 언론사와 금융권이 과거에는 병원과 대학처럼 학벌을 필수값으로 보는 그 기업군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쪽을 그렇게 또 가기를 또 원했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병원과 대학처럼 학벌을 필수값으로 보는 그 트랙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금융공기업의 채용 책임자를 만나서 네. 저희가 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블라인드 채용 학벌을 봐도 된다라고 하면 보겠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 안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냐라고 좀 물어봤더니 그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들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경쟁사가 아니래요. 토스와 카뱅이 경쟁사라는 거예요. 핀테크.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에서 사람을 벌써 IT 기업과 스타트처럼 달리 뽑기 시작하고 네네. 학벌보다도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이력서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그 채용 방식을 고집하다가 우수한 인재를 못 뽑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환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 저기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하는 그 채용 간행이 기존의 어떤 기성 뭐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 이런 네. 데에도 채용 간행의 변화를 영향을 만들고 준다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업계는 다르지만 서비스 상품들이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대기업, 이 언론사도 흥미로운데 이 언론사도 과거에는 대학마다 유명 대학마다 다 스타디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스타디 그룹이 요즘에는 구성이 안 된대요. 그래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느냐? 그 IT 언론사.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 종합 포탈, 뉴스 네. 포탈 이런 네. 쪽으로 가고 대기업의 경우도 신세계하고 이제는 쿠팡하고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오히려 더 와닿는 그렇죠.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 서비스 항목들이 겹치면서 저기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IT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은 이미 좋은 사람 뽑기 위한 굉장히 선지적인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우리 옛날 방식으로 그
구닥다리 방식으로 사람 뽑는 방식 고집하다가 우리 회사 네. 망한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는 사실은 저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죠. 사실은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이게 네.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경계의 구분 없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서로 뭐 전혀 경쟁 관계라고 생각도 못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경쟁 상태로 맞아요. 들어가고 그래서 업종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는 뭐 그런 단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인재상도 과거하고 진짜 많이 달라질 맞아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네. 학부모님께 한 1시간 한 50분에 걸쳐서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네. 어떤 학부모님들은 화가 나서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반박은 못 하시지만 본인들의 10수년 동안의 소비 패턴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노력이었나? 네, 그래서 뭐. 화가 나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채용의 철학이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본 겁니다. 과거에는 인풋 중심이라고 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 전공, 학점, 필기시험, 영어 점수, 자격증 네.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은 이 자격증이나 이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네. 우수한 사람일 것이다. 다 추정을 하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서 AI, N단계 뭐 인터뷰라든지 포트폴리오 추천제, 인턴제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네.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은 그 중간에서 지금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과도기거든요. 네. 어차피 전기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수소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용도 어차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이런 방식의 채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업들이 좀 뽑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좀 다녀서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채용 방식을 도입하느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구글이 이야기하는 저런 방식의 채용이 대체적인 경향이더라고요. 뭐 여기에서 보면 빠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력, 해당 분야 전문 지식, 리더십, 구글 다음 이런 부분들 보면 물론 해당 분야 전문 지식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빠른 학습 능력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용한대요. 그런데 그 기술이 3년 후에는 챗 GPT한테 맥히고 AI한테 맥혀서 기술과 지식이 네.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자기 기술이 이제 없으니까 퇴사할 수는 없고 해고당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A 부서도 아닌 B 부서도 아닌 C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신설 부서에 그 사람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C 부서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네가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 채용할 때부터 전문 지식도 묻지만 빠른 학습 능력을 매우 중시하고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중요한데 이 리더십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좀 다르잖아요. 상명하달. 직원들이 성과를 내면 그것을 뭐 이제 윗사람이 독식해 가는 그 주에 익숙하지만 저기서는 타인의 성공에 기여함. 성과를 내기는 하지만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네 동료가 당신 때문에 성공을 체험했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구글 다음 같은 경우도 지적인 겸손,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아는 체 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모호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능력.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답도 없고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가 또는 열정도 열정이지만 근거 있는 열정 네가 시키는 일들을 요구하면 열정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초중고 때 이와 유사한 활동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찐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구글 다음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묶어서 이 네 가지 능력들을 가진 사람을 실력자라고 보고 이 실력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글은 학벌, 전공, 학점, 그리고 코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전통적인 스펙이 설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요즘에는 4단계, 5단계의 그 면접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사회 기업들도 저런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직 저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어요.